한국을 향해 보복할 100가지의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일본이 현재 한국에 전격 보복할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에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시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을 향해 국가 간 전쟁급에 해당하는 수출 규제를 전격 시행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규제를 사전에 아무런 논의 없이 곧바로 시행하였고, 일각에서는 진주만과 같은 성격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공습이라며 공분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는 경제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한국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을 각 1억씩 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명령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경제산업상 등에서 기획되고 자민당의 보수파 의원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괴멸시켜야 한다는 수출 규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이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이것은 일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보복 리스트 100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은 각오하는 게 좋다. 그 전에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이제 강제징용 판결의 효력이 다음 달인 8월 4일에 본격적으로 생기게 되므로 이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얘기해온 보복성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나온 상황을 맞습니다. 법원은 내달 4일 이후로 주식 감정 등 피고 측에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 법인인 P&R의 주식 압류를 실행할 것을 대비해 본격적으로 보복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자국 주장을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에 실시할 수 있는 보복 조치 중에 비자 중단에 대해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갖는 한국의 기업인들이 일본 땅을 밟지 못하게 해서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수출 규제에 이어서 좀 더 한국을 조이는 경제 조치라고 업계에서는 논의된 바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론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외교적인 대응 조치로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심각한 외교 문제가 불거지면 대사를 일본으로 조치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사전에 일본 정부에서 열거한 대표적인 수출 규제에 이은 대한국 보복 조치로서 지금까지는 으름장만 놓았지 실제로 눈에 띄게 실행된 것은 없었으나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시 곧바로 실시한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일본 언론을 통해 공표하므로 한국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마지막으로 하지 말라는 일종의 강력 경고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교도통신도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의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린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경고를 하고 있냐는 의문이 드는데, 한국은 이 건은 정부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는데 삼권 분립이 분명한 나라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어 이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개인 청구권도 청산이 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법원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원칙대로 법대로 하자는 것이고 일본은 한국 정부가 법원 압박을 통해서 판결을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에 국가 간의 큰 차원에서 무마하여 수출 규제 및 강제징용 판결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압박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아베 총리가 중요한 법원 판결 전에 일본의 대법원장을 총리 관저에서 만난 후에 대법원이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을 낸 적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쿄전력의 경영진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들 경영진은 관련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이 판결이 있던 날 오전에 아베 총리는 대법원장을 느닷없이 총리 관저에서 15분간 만났습니다. 일부의 일본 진보 언론에서는 내각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압박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동일본 대지진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닌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줄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온전한 삼권 분립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당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일본 내부의 판결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일본 정부인데, 하물며 한국의 과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한 이번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이 순순히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강제징용을 비롯해서 과거와 관련된 온갖 소송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한국 내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에서 부정해온 한일 역사 간의 각종 문제들에 사죄해야 한다는 압박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수출 규제를 자행하게 되었고, 추가 보복 리스트를 꺼내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무마시키려는 모습이 역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년간의 경험상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일본 정부가 시행하려는 비자 강화 정책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온전히 회복되고 여행객의 왕래가 있으려면 보수적인 감염학자들은 그 시점을 3년 뒤로 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왕래가 현재 국경이 막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이러한 비자 문제는 효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에 대해서 입국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한국이 다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업인과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되는 문제가 연기되고 당분간 막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교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 일본 코로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입국자는 한국도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는데 대부분 해외발 감염자입니다. 일본은 고우트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면서 매일 1000명대의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확진율이 6에서 8%가량 나온다는 것으로 실제 감염자는 하루에 2-3천 명이 넘을 수도 있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주변 국가에서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은 모두 확진자가 매일 100명이 안 되는 국가들이지만 일본은 압도적으로 확진자 폭발에 불안감을 더합니다. 따라서 일본 비자 강화를 검토한다고 해도 향후 1년 이상 한국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지금 상황의 양국의 교류는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되돌이켜 봤을 때 일본은 한국의 산업을 괴멸시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 불매 운동 등을 통해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자 강화 조치는 무용지물인데 왜 굳이 효과도 없는 일을 강행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우선 이것은 아베 내각에 있어서 나름의 호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코로나 이후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반등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요미우리 등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45%의 국민들이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0%의 사람들은 현재 고우트 캠페인을 그만두고 당장 긴급사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까지는 아직은 필요 없다, 일본 경제를 위해서는 고우트 캠페인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뭔가 지지율 급반등을 위한 재료가 필요한데 마침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효력의 때가 가까웠으며 이에 적극 한국의 추가 보복을 부각함으로 한국과의 갈등을 키운 다음에 내각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사연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사연임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중의원 해산을 위해서 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소비세를 인하함과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자민당 의원들이 다수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자민당의 총리가 사연임을 하도록 당규를 바꾸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악화됨으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의 취소설이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도쿄올림픽 취소 시 아베 총리는 즉각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코로나 긴급사태 해제 이후 고투 트래블 정책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큰 헛발질을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와중에 한국과의 국가 간 갈등은 지지율을 해결해줄 중요한 재료인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을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매각해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의 시각을
어젯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4대 기술기업 CEO이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4명의 남자가 모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마크 엘리엇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티머시 도널 팀 쿡 애플 CEO, 제프리 프레스턴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썬다 피차이 구글 CEO, 이렇게 4명의 CEO가 모였죠. 재산 130조 원으로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기록 중인 제프 베조스와 65조 원의 재산으로 세계 7대 부자인 마크 저커버그, 올해 연봉 1604억 원을 받은 팀 쿡 애플 CEO, 썬다 피차이 구글 CEO의 연봉은 1058억 원. 상상을 뛰어넘는 리그에 있는 이 4명의 남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가치는 5810조 원. 대한민국 1년 GDP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이고 1800개가 넘는 대한민국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3배나 큰 엄청난 사이즈죠. 미국 의회가 이 4명의 IT 거물들을 불러 모은 것은 이 4기업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보다는 가격만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청문회를 진행한 미국 하원 법사위 의원들은 이 4개 거대 기업이 강력한 입지를 이용해 신규 행위자를 막고 가격 상승과 함께 서비스의 질 악화를 유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했고,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 위원장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이다. 너무 많은 힘을 가졌다.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억압적인 계약, 데이터 취합 등 명백한 독점 사례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CEO들의 놀라운 발언이 나왔죠.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의 CEO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독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라이벌 회사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는데, 이들이 언급한 외국 회사는 단 4개, 그중 2개가 중국의 틱톡과 화웨이, 나머지 2개가 한국의 삼성과 LG였습니다. 팀쿡 애플 CEO는 애플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어떤 제품도 독점적인 점유율을 갖지 못했다. 삼성과 LG 그리고 화웨이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했고 이들의 사업 모델은 성공적이었다 전했는데요. 실제로 수년 전부터 이미 삼성의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이 애플의 점유율을 압도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애플의 주력 상품인 아이폰을 판매할 때마다 삼성의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 모델 초도 물량의 80%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장착됩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1위 회사 BOE가 애플에 삼성보다 3분의 1 싼 가격에 공급해줄게 라고 유혹했지만 중국의 품질을 믿지 못했던 애플은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로 확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로 유명한 밍치고에 따르면 아이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잔망경 마원 렌즈도 한국의 삼성전기가 공급할 예정이고, 애플의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제품이 장착되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아이폰이 한국 기업들의 부품들로 가득 차고 있고, 아이폰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의회의 청문회가 한국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관련 청문회를 열었는데 한국을 무려 30번이나 언급하며 온통 한국 이야기와 함께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후 본 적도 없는 수준의 실직 사태를 겪고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전혀 급변하지 않았다. 사망자 수도 압도적으로 적다. 라고 전하며 이렇게 자세하게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미국의 인구가 한국보다 6배 많지만 미국의 사망률이 45배나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검사 실적은 전혀 자축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검사 건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발병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검사 건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라고 발언했고, 멜러니 위원장은 나도 한국 가서 검사를 받고 싶다. 미국은 한국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백악관도 브리핑에서 무려 한국을 11번이나 언급하며 그동안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한국과 비교하는 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미국 환자 통계나 의료 체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및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을 벤치마크
플리마킹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현재 이렇게 한국에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채널 RAI는 최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황금 시간대에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 한국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확산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고 생활상은 또 어떤지 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지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